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암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이어 추적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관찰은 이제 암 치료 이후에 암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뒤에 관찰을 하면서 암이 다시 생기지 않나 혹은 다시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았나 확인해보는 그런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 표지자를 보기도 하고 CT, MRI로 관련 있는 부위들을 찍어서 거기에 덩어리가 생기지 않았나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야기하죠. 통계적으로는 한 30% 환자에게서 암이 재발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2년 이내에 재발하고요. 재발하시는 분들은 암에 따라서 1년에 50%, 2년에 80%, 3년 안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종류의 암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암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재발률이 낮은 암들도 수술로 완전히 다 떼어냈어도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꼭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암세포가 우리가 눈에 보이려면은 최소한 1cm 정도 크기의 덩어리를 이루어야 CT나 MRI에서 정확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의 암이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씨앗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암세포의 씨앗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분명히 무언가 작은 게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커져 있을 테니 일정 기간 동안 추적하면서 계속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제 처음 암을 찾았을 때부터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당시에 씨앗처럼 있던 애들도 5년 정도 자랐으면 무조건 1cm는 넘게 컸을 테니까 혹은 그게 5년이 지나도록 1cm가 되도록 크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별로 크지 않을 테니까 완치 판정 얘기하고 더 이상 추적 관찰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처음에 치료를 하고 끝났을 때 5년 뒤에 한번 딱 찍어서 다 컸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늙는 경우가 있어요. 암이 빨리 크면은 몇 달 사이 훅훅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안 찍어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원래 있었던 암 종류가 빨리 크는 거라면은 2달 이렇게 한 번씩 촬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좀 진행이 많이 돼 있고 전이가 여기저기 돼 있었던 분들이 치료를 했다면은 당연히 좀 더 촘촘하게 확인을 할 거고 연기나 1기의 암이었던 분들이 충분한 면적을 이렇게 수술로 띄어내고 뒤에 충분한 치료를 해놔서 별로 걱정할 게 없는 분들이다. 아니면은 원래 있던 암이 그냥 평소에도 천천히 자라는 암 종류다. 그럴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촬영해서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검사뿐만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느끼기에 특히나 그 호르몬 관련된 암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몸에 증상이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다음에 찍어보면 되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은 그때 느꼈던 그 위험한 거니까 아직 병원에 갈 날짜가 되지 않았어도 다시 한번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암 환자분들이 암 이후에 이제 겪는 질환들이 이제 암이 당연히 재발하거나 전이하거나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합병증들과 관련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흔한 게 고혈압 같은 경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가 아닌 분들도 한국 사람이면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본태성 고혈압이 많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도 고혈압이 있으면 그냥 그건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백근계 항암제 시스플라틴이나 이런 무슨 플라틴 하는 약들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부 혈압을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 약들을 쓰고 계시거나 쓰셨던 분들은 혈압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시면서 치료를 해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 암세포로 혈관을 만들어서 피 공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항암하시던 분들은 몸의 혈관이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혈관이 많지 않고 피의 양이 같다고 하면 혈압이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혈압으로 인한 문제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고혈압은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이런 쪽 문제들도 이제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나이대기는 해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암 환자분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꽤 많아요. 연관이 제법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용하던 항암제라든지 이런
뭐 다른 암 치료하는 것들이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많거든요. 특히 혈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혈구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장에서 아무래도 관련된 혈관의 부담도 있고 심장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문제는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 사망 원인의 한 11% 정도를 심혈관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 때문에 암이 더 위험해지기도 하고 암 때문에 당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내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은 그 암 환자분한테 당뇨가 많아지는 거는 곰팡이 맛집에다가 습기를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위해서라도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병 때문이더라도 당뇨는 여기저기서 많은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당뇨 관리는 항상 유의해 주셔야 돼요. 가장 1번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항암 식단들이 전부 다 당뇨와 관련된 식단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고두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유방암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뭐 난소 이런 쪽 문제 갖고 계신 분 혹은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서 자주 보이는 골다공증 문제입니다. 그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뭐 수술로 혹은 일부러 약을 통해서 호르몬을 억지로 조절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수술로 호르몬 관련된 부위를 정리를 해서 몸의 호르몬이 확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중 하나가 골밀도가 낮아지는 변화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약을 쓰고 그에 따른 결과로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뼈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D나 아니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가면서 복합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많은 통증을 수반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요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좀 높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호르몬 관련되지 않은 암 환자분들 중에 위 절제, 특히 위를 전절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 같은 경우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칼슘 대사나 아니면은 비타민 D 흡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위 전절제 하신 분들 한 절반 정도는 골다공증 문제를 같이 갖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호르몬 쓰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어딜 가나 그 얘기 먼저 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위 전절제 하신 분들은 일단 먹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위절제 하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전이나 재발 외에 또 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분이 위암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암과 이 암이 얘가 이리로 가서 여기서 퍼지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그냥 다른 종류의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차 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 아무래도 하나의 암만 갖고 있는 분들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완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건강한 사람과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들 중 누가 더 위암이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종류의 암이 있던 분이 위암도 올 확률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뭐 대략 한 1.5배 정도 많이 걸린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몸에 매일매일 돌연변이 세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암으로 갈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면역세포와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 걔네를 다 잡아서 없애요. 그래서 그게 암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내 몸에 암이 자랐다는 거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자랄 만한 몸속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꼭 암이 한 군데서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생긴 다른 부위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온 몸이 다 그렇다면은 순서대로 여기저기서 암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겠죠. 암이 하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체내 환경 자체가 그게 원인이 스트레스가 됐든 뭐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몸 전체가 암에 취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는 뭐 그냥 그걸 통틀어서 뭐 암 면역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들은
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뭐 면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하나 걸린 분은 다른 암도 당연히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실제로 암이 여러 군데 이렇게 2차 암 같은 게 계속 생기는 분들은 생존율이 확 떨어져요. 하나만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전신이 암에 취약해져 있고 몸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연구된 게 극단적인 경우 뭐 자궁경부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뭐 거진 20년 가까이 거의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잡히는 암인데요. 근데 다른 2차 암이 있을 경우 기대 수명이 2년으로 확 1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체내 환경을 잘 조성해 놓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암 환자분들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암을 없애려고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선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을 없애려고 방사선을 쏘이기는 하는데 그게 매개가 돼서 원래 있던 암 주변에 다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항암제를 썼는데 그 항암제 자체가 암을 발생시키는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종류의 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약이 독하고 세고 방사선 치료도 그런 치료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2차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2차 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암 환자분들은 암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암을 들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이 자랄 만한 내 몸 상태를 자라지 않게끔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얘네가 정착해서 자라지 못할 정도의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긴 걸 치웠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당연히 더 생기지 않았나 관찰하는 건 기본이고 체내 환경을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